그날 거울 앞에서 새로 살 립스틱을 바르는 나를 보던 며느리 서연은 입가에 비웃음을 걸고 싸늘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만해 쓰세요. 이 나이에 화장품은 소용없어요. 어머니 얼굴에는 정말 돈 낭비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거울을 치우고 가방을 든 채 돌아서서 집을 나섰다. 하지만 다음 날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을 본 순식간에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려면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은 내 남편 지훈 씨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그리고 내 평온했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다. 내 이름은 미영, 올해 67세다. 서울 성북구의 이 오래된 집에 30년 넘게 살았다. 이 집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벽에는 오래된 꽃무늬, 타일이 붙어 있었다. 매일 아침이면 지훈 씨가 직접 내려주던 커피 향이 감돌았다. 이곳은 우리의 추억과 웃음,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들로 가득했다. 지훈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두 아들은 모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돌아왔다. 큰아들 민주는 아내 서연과 함께 왔고 작은 아들 지우는 대전 과학단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혼자 급히 돌아왔다. 민주는 그저 형식적으로 나를 한번 안아줄 뿐이었다. 반면 서연은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몸에 달라붙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장례식에 온 사람 같지 않고 마치 패션쇼에 가는 사람 같았다. 정말 격식에 맞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3주 후 민준이 갑자기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요. 서연은 그의 뒤에 서서 그때는 다정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게 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걱정돼요. 이 집은 어머니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계단도 많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죠? 만약 넘어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때 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온통 멍한 상태였다. 밤에는 여전히 침대 한쪽에서 자고 지훈 씨의 자고 지훈 씨의 자고 지훈 씨의 자고. 엄마, 그럼 저희가 당분간 2층에 들어와서 살까요? 민준이 제안했다. 저희는 잠시만 머물 거예요. 새집 살 돈이 모이면 바로 나갈게요. 그럼 저희도 가까이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잖아요. 엄마, 그럼 어머니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내 악몽의 시작이 되었다. 외롭지 않을 거예요. 오 세상에, 나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해버렸다. 첫 주는 별탈 없이 지나갔다. 서연은 상자들을 이리저리 옮기느라 바빴고 민주는 2층 방에 인터넷을 설치하느라 바빴다. 나는 평소처럼 아침을 만들고 꽃에 물을 주고 아침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서연은 자주 아래층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직도 이런 몇십 년 된 냄비를 쓰세요? 그녀는 내 낡은 구리밥솥을 툭툭 치며 말했다. 어머니, 이런 색바랜 커튼을 달아놓고 부끄럽지 않으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는 바늘처럼 날아와 박혔다. 당시에는 아프지 않았지만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서연이 거실 가구 배치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을 발견했다. 어휴, 어머니, 그 가구들 너무 촌스러웠어요. 집을 좀 더 현대적인 스타일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로 설명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화를 사겼다. 그래, 좋은 뜻으로 그랬겠지. 하지만 그녀가 내가 수년간 모아왔던 도자기 찻잔 세트, 지훈 씨가 출장 갈 때마다 사다 준 선물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내 마음속 무언가도 함께 부서졌다. 아휴, 죄송해요, 어머니. 그 컵들 다 모서리가 깨지고 너무 못생겼잖아요. 제가 새 걸로 사드렸어요. 훨씬 예뻐요. 그녀가 사온 것은 싸구려 투명 유리컵이었다.
차갑고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쓰레기통에서 겨우 건져낸 유일한 컵을 안고 방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후 몇 달 동안 나는 마치 해변이 파도에 조금씩 침식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 같았다. 서서히 나는 서연이 무슨 일을 하든 막을 힘이 없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묻지 않았다. 내 부엌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내 물건을 자기 것인 양 썼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와, 어머니, 이건 다 무슨 노인네 음식이에요? 매일 똑같은 것만 드시면 안 질려요. 어느 화요일 나는 재래시장에서 막 사온 채소를 들고 헉헉거리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발을 올리고 앉아 손톱을 치하고 있었다. 어머니, 아직도 재래시장에 다니세요? 요즘은 휴대폰 배달 앱으로 집 앞까지 바로 배달되잖아요. 어머니 몇 살이세요? 아직도 무거운 짐 들고 다니는 거 안 힘드세요? 나는 비닐봉투 손잡이를 꽉 쥐어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와, 귀여워라. 우리 어머니 세대 아줌마들은 다 이렇게 고집쟁이들이라니까. 우리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내가 땅속에서 발굴된 유물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민주는 거의 집에 없었다.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다. 내가 서연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그는 그저 엄마, 서연 씨는 엄마를 도우려는 거예요. 너무 엄하게 굴지 마세요. 라고만 말했다. 엄하게 굴다니 내가 엄한 건가? 나는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입을 조금만 열어도 목소리가 떨렸다. 어느 날 방을 정리하다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다. 신용카드 명세서들이었다. 내가 신청한 적도 없는 신용카드 명세서들이 수북했고 내가 승인하지 않은 소비 내역들이 있었다. 백화점 소비 내역서의 금액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47만 원, 또 다른 건 89만 원, 그리고 무려 1, 2, 3만 원짜리도 있었다. 나는 그 종이들을 든 손이 떨렸고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사연아, 너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 아,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안 될까요? 안 돼. 지금 당장.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호했다. 그녀는 드라마틱하게 한숨을 쉬더니 옆으로 비켜서 나를 들여보냈다. 나는 명세서를 그녀 앞에 던지듯 놓았다. 이게 뭐야? 내 이름으로 어떻게 2억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어? 그 순간 정말 한순간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섬뜩한 빛을 보았다. 그것은 냉혹하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지만 너무 빨리 사라져서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어휴,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카드가 안 긁힌다고 제 이름으로 카드 만들어서 물건 사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잊으셨어요? 나는 한 번도. 엄마. 그녀는 섬뜩할 정도로 부드러운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말투로 내 말을 끊었다. 일단 앉으세요. 오늘 약 드셨어요? 가끔 약 안 드시면 잊어버리거나 그러시던데. 나는 무슨 약도 먹지 않았다. 내 머리는 맑았다. 하지만 그녀의 그 말투, 그 가식적인 걱정 어린 모습이 그 순간 나에게 끔찍한 자기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민준이한테 말할 거야.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쥐어짜냈다. 말하세요. 가서 말하세요. 그날 밤 나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나는 명세서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민주는 피곤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은 채 명세서를 받아 대충 훑어보더니 서연을 불렀다. 그녀는 실크 잠옷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왔는데 막 울었는지 눈이 빨갰다. 여보, 엄마가 자기가 이런 물건 사는 거 허락 안 했다고 하네요. 서연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정말 완벽했다. 마치 연기될 상감이었다. 저는 그저 도우려 했을 뿐이에요. 민준 씨가 집에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해서 저는 그저 도우려 했을 뿐이에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만약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그저 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는 걸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했을 뿐이에요. 민주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그가 서연을 믿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믿지 않았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 대신 아내를 선택한 것이다. 엄마. 그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말했다. 어쩌면 엄마가 정말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 정신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됐어요. 서연 씨도 그저 도우려 한 것뿐이에요. 제발 서연 씨를 좀 더 이해해 주세요. 알았죠? 나는 내 거실에 서서 명세서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아들이 거짓말을 믿고 내 존엄성을 짓밟는 것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응시하며 위층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발소리를 들었다. 이 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내 피를 얼어붙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 서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오래된 집이라 방음이 잘 되지 않아 목소리가 천장을 통해 내려왔다. 전부 들리지는 않았지만 핵심 단어들은 뚜렷하게 들렸다. 고지야, 때가 됐어. 그 노인네는 전혀 의심 안 해.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지 노인네는 전열하게 뛰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맨발로 창문 아래로 걸어갔다. 엄마가 빨리 진행하래. 그 노인네는 아무 말도 안 해. 발밑의 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녀의 계획이 얼마나 사악한지 알지 못했다. 이후 며칠은 말 없는 지옥 같았다. 서연을 볼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집이 우리 명의로 넘어올 거야. 라는 말이 맴돌았다. 무슨 권리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 집은 내 거야. 지훈 씨와 내가 20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 만든 거야. 벽돌 하나, 창문 하나, 구석구석 모든 것이 우리의 빚다 머린 돈이라고. 나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그녀는 무언가를 눈치챈 듯 항상 눈을 가늘게만. 좀 불안해 보이시네요. 괜찮아. 나는 거짓말했다. 나는 중요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주택등기권리증, 내 유언장, 지훈 씨의 생명보험 증서. 평소에는 옷장 안에 나무 상자에 넣어두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심장이 멎을 뻔했다. 서류들이 없어졌다. 등기권리증은 있었지만 내가 서명한 기억이 없는 사본들이 여러 장 있었다. 그리고 내가 가본 적도 없는 법률사무소 로고가 찍힌 편지들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 휴대폰으로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무너져 내리며 대성통곡했다. 지훈 씨 장례식 이후 이렇게 처참하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명세서, 그 비난 섞인 말들, 엿들은 전화통화,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서류들. 지금 당장 돌아갈게요.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번 주말에 바로 갈게요. 토요일 지우가 돌아왔을 때 서연은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커피를 타주고 대전에서의 일이 잘 풀리는지 안부를 물었다. 서방님, 보기 드물게 오셨네요. 어머니가 늘 서방님이 안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뭘 그리 바쁘신지 모르겠네요. 지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말수는 적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이 마트에 간 사이 민주는 아직 회사에 있었다. 지우와 나는 부엌에 앉았다. 나는 명세서와 서류들을 모두 그에게 펼쳐보였다. 아들이 종이 한 장 한 장을 살피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진지한 표정은 꼭 아빠 지훈 씨를 닮았다. 지훈 씨도 옛날에 장부가 안 맞을 때면 저렇게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이거 뭔가 이상해요. 아주 이상해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등기권리증 사본들은 누군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 흔적이에요. 그리고 이 명세서들은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하지만 민준이는 내가 기억력이 안 좋다고 내가 허락했다고 했어. 엄마는 기억력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우가 단호하게 내 말을 끊었다. 저는 엄마를 잘 알아요. 엄마가 언제 제정신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여자의 눈빛을 봤어요. 엄마, 그 여자는 엄마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 느끼던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일요일 식사 시간, 지우는 민준과 이야기하려 했다. 서연은 민준 옆에 앉아 그의 팔에 손을 얹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소유권을 선언하듯이. 엄마가 왜? 민준은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다. 누군가 엄마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이 얕은 웃음을 터뜨렸다. 지우 씨, 무슨 음모론을 펼쳐요.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있으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형한테 말하는 거야. 지우가 차갑게 대꾸했다. 그 차가운 어조에 나는 놀랐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민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 명의로 사기성 명세서들이 잔뜩 있고 서류들도 조작된 흔적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은 무릎 위에 냅킨을 꽉 쥐었다. 나는 그녀의 턱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을 보았다. 민준 씨, 동생이 이렇게 저를 모욕하게 둘 거예요? 또 시작이었다. 완벽한 피해자 행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민준이 일어섰다. 지우, 네가 만약 내 아내를 모욕하려고 우리 집에 온 거라면 여기는 형 집이 아니야. 지우가 그의 말을 끊었다. 여기는 엄마 집이야. 이어지는 침묵은 숨막힐 듯 무거웠다. 민준은 화가 나서 식탁을 떠났다. 서연은 그를 따라갔지만 그 전에 돌아서서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순수한 원망이었다. 지우는 일 때문에 그날 밤 바로 대전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나를 꽉 안아주었다.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맹세 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밝혀낼게요. 그가 떠난 후 집은 이전보다 더 텅 빈 것 같았다. 이후 며칠 동안 서연은 본격적으로 날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나는 늘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었다. 매달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오랜 친구들, 은숙, 미희, 경화였다.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키웠고 함께 배우자들을 떠나보냈다. 어느 목요일 나는 모임에 가기 위해 막집을 나서려는데 서연이 계단을 내려왔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은숙이네. 오늘 우리 모임 있는 날이야. 그녀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엄마, 또 그 아줌마들 만나러 가요? 엄마는 매번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분들 다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맨날 아픈 얘기, 어디가 아픈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기운이 너무 강해요.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엄마 이 나이에 너무 피곤하면 위험하잖아요. 혹시 길에서 쓰러지면 어쩌려고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족쇄 같았다. 나는 괜찮아. 서연아. 알아요. 하지만 민준 씨가 너무 걱정하잖아요. 그냥 집에 계세요. 엄마, 제가 같이 있어줄게요. 전화를 끈 차 서연이 웃었다. 엄마, 그래야죠. 집이 얼마나 편하고 안전한데요. 나는 그녀가 내 거실 소파에 앉는 것을 보았다. 네 벽이 나를 조여오는 것 같았다. 가장 끔찍한 것은 아무도, 정말 아무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3주 후 서연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작부터 나를 경계하게 했어야 할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지치고 절망적이어서 신호를 분간할 수 없었다.
엄마,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나는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사실 밤새 20분 동안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슨 깜짝 선물? 엄마 생일 파티를 열어드릴 거예요. 4일 후면 내 생일이었다. 68세. 지훈 씨가 떠난 후로는 생일을 축하한 적이 없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생일은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보내는 것인데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파티는 안 하고 싶어. 서연아. 엄마, 그렇게 은둔하지 마세요. 다들 올 거예요.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분명 아주 멋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어서 불안했지만 나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생일날 햇살은 눈부셨지만 내 마음속 그늘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서연은 아침 일찍부터 장식을 시작했다. 온통 분홍색과 금색과 금선으로 가득했고 테이블에는 다과가 가득 차려지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봐요. 엄마, 완벽하죠? 엄마 완벽하죠? 오, 4시간 넘어서자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다. 평소에 거의 대화하지 않던 이웃들도 있었고 민준의 먼 친척들도 있었다. 서연의 여동생 지혜와 그 남편도 있었다. 미영아, 얼굴 보니 너무 좋다. 은숙이 나를 꽉 안아주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우리가 혹시 너한테 서운하게 한 줄 알았어.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서운해하겠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이 갑자기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친구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와서 음식 드세요. 파티는 케이크를 자를 때까지는 비교적 평범했다. 서연은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으고 불을 껐다. 모두가 음정은 안 맞지만 즐거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자, 케이크를 자르기 전에 서연은 와인잔을 들고 선언했다. 우리 사랑하는 시어머니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 위가 갑자기 옥신거렸다. 미영 어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옛날 시대에 살던 분이시죠. 사람들이 조용히 웃었다. 옛날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좀 이상한 점도 있죠. 그렇죠? 웃음소리가 커지고 분위기는 약간 어색해졌다.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선물해드린 거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베이지색 니트 스웨터를 꺼냈다. 요양원 할머니들이나 입을 법한 정말 못생긴 아줌마 스타일이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불쌍하게도 꾸밀 줄도 모르세요. 제가 늘 낡은 옷만 입으시는 걸 보고 어휴, 어머니, 저 블라우스는 80년대에 산 거예요? 라고 생각했죠. 어떤 사람들은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색하게 바닥을 쳐다보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마디가 내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희가 이렇게 친해졌으니.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계속 말했다. 어머니 젊은 시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들 어머니도 한때는 잘 나가셨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내가 결혼할 때 사진,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웨딩드레스가 이제는 화면에 확대되어 너무 촌스럽게 보였다. 내가 임신했을 때 배를 내밀고 찍은 사진, 80년대 유행하던 반상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우스꽝스러웠다.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서연은 코멘트를 달았고 코멘트마다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구석에 숨어 맥주를 마시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아내의 모욕보다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엄마. 그렇게 뚱한 얼굴 하지 마세요. 서연은 내 표정을 보고 말했다. 다들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은숙이 일어섰다. 이건 너무하잖아. 미영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나를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손님들 사이를 뚫고 2층으로 달려갔다.
방 문을 쾅 닫고 침대에 쓰러졌다. 마침 내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뜨겁고 쓰라리고 굴욕적이었다. 나는 내 집에서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고 내 아들은 똥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문 밖에서 가볍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민준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서연 씨가 일부러 엄마를 불편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엄마, 내 존엄성을 짓밟는 게 농담이라고? 꺼져, 민준아. 엄마, 꺼지라고. 알았어, 알았어. 갈게. 나는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아래층 파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되었다. 음악 소리, 웃음소리, 대화 소리. 나는 침대에 누워 침대 머리맡 액자들을 보았다. 나와 지훈 씨의 결혼 기념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가정.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지우의 목소리였다. 엄마, 저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지우도 왔는지 몰랐다. 나는 문을 열었다. 작은 아들이 들어왔다.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다. 억누린 분노였다. 방금 도착했어요. 다 봤어요.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봤어요. 그가 내 옆에 앉아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속에서 나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는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였다.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지우야? 민준이도 그 여자를 감싸고 있는데 여기는 내 집인데 나는 이방인 같아. 침입자 같아. 오늘부터는 아닐 거예요. 그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우리는 반격할 거니까요. 나는 완전히 믿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반격해? 누구랑 싸워? 내 큰아들이랑 싸워야 하는 건가? 하지만 지우의 말은 옳았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됐다. 그날 밤늦게 모두가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침대에서 서연이 선물한 베이지색 스웨터를 보았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백화점 냄새가 났다. 그리고 비웃음의 냄새도 났다. 바로 그 순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가 느낀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그리고 나는 곧 분노가 눈물보다 훨씬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분노는 나를 밤새 잠 못 들게 했다. 나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모든 굴욕적인 순간들, 모든 비웃음,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 그리고 민준의 비겁한 침묵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했다. 아침 6시 나는 일어났다. 이제 충분했다. 나는 답을 원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나는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갔다. 파티 후집은 엉망진창이었다. 더러운 접시들, 넘어진 컵들, 바닥의 휴지들. 서연이 늘 그랬듯이 나에게 잔뜩이를 던져놓고 갔다는 것을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치우지 않았다. 민준이 아래층 차고 옆에 작은 서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예전에는 지훈 씨의 작업실이었는데 이사 온 후 민준이 개인 사무실로 바꾸었고 평소에는 잠겨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내 보석함을 뒤져 열쇠를 찾았다. 지훈 씨가 몇 년 전에 만들어둔 비상용 열쇠였다. 우리가 늘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안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맞는 열쇠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조용히 서재 앞으로 걸어갔다. 열쇠가 돌아가며 미세한 딸깍 소리를 냈다. 문이 열렸다. 지훈 씨의 낡은 책상 위에는 이제 새 컴퓨터와 파일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며칠 된 커피 한 잔도 놓여 있었다. 나는 첫 번째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평범해 보였다. 전기세, 수도세 고지서, 민준의 은행 명세서. 하지만 두 번째 파일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을 보았다.
역겨운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법률 문서, 등기권리증 초안, 그리고 유명 법률사무소와 맺은 계약서도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또렷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해 속의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았다. 그것은 상세한 실행 단계였다. 1단계 망각 및 혼란 행동 기록 및 완료. 2단계 사회적 교류 단절을 통한 반발 방지 진행. 3단계 정신과 의사의 사적인 감정서 확보를 통한 절차 진행. 4단계 법원의 성년 의견 게시 심판 청구 및 실행. 뒤에는 더 많은 페이지들이 있었다. 사진들, 내가 몰래 찍힌 사진들이었다. 완전히 맥락이 잘린 채 잠옷을 입고 오후에 멍하니 있는 사진. 그날은 내가 몸이 안 좋았을 때였다. 안경을 찾지 못해 장황한 얼굴의 사진. 그리고 정원에서 혼잣말을 하는 사진. 사실은 내 고양이에게 말을 걸고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사진에는 고양이가 찍히지 않았다. 사진 한 장 한 장 아래에는 날짜와 주석이 달려 있었다. 대상은 부적절한 시간에 잠옷 차림으로 배회함. 대상은 공간 시각 능력 상실을 보임.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환각 증세를 보임. 대상, 그들은 나를 대상이라고 불렀다. 마치 내가 시험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들을 낳은 엄마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다. 공증된 유언장 문서, 그리고 명예 이전 초안. 거기에는 내가 성년 의견 게시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집, 내 집이 현재 소유자의 행위 능력 상실로 인해 가족 자산 보존을 위해 임민준과 왕서연에게 명예 이전될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질식할 것 같았다. 서재의 벽과 바닥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재정 분석 보고서도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계산해 놓았다. 집 감정가 8억 7, 거정가 8억 7, 옥실, 곡16만 원, 내 예금 3, 4인형만 원, 지훈 씨의 생명보험금, 내가 받았지만 손대지 않았던 5, 2억만 원, 모두 합쳐 계산해 놓았다. 나는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장애물이었다. 절차였다.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심지어 서연과 박미선이라는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스크린샷도 있었다. 서연 곧 끝날 것 같아요. 변호사가 3개월 안에 후견인 권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미선 엄마? 그럼 다른 아들은? 대전에 있는 애는? 서연 지우는 중요하지 않아요. 민준 씨가 장남이고 실제로 돌보고 있으니 변호사가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미선 혹시 그 애가 반항하면 어쩌지? 서연, 어여. 그 나이에 우리가 모은 증거들까지 있는데 그 애가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그 애 말을 믿겠어요? 우리가 이미 그 노인네 친구들 다 쫓아냈으니 고립되어 있어요. 미선 잘했어, 딸. 집만 손에 넣으면 네 마음대로 해.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편하잖아. 서열식 지역 팔아서 강남에 이사갈 수도 있어요. 이건 늘 내 꿈이었어요. 눈물이 글자 위로 번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 글자들이 내 머릿속에 낙인처럼 박혔다. 요양원. 그들은 나를 요양원에 가두려 했다. 내 집, 내 존엄, 내 자유를 빼앗고 나를 작은 방에 던져 넣어 죽기를 기다리게 하려 했다. 그리고 내 평생의 추억들을 팔아버리려 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것을 사진 찍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여러 장이 흔들렸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을 찍었다. 나는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고 문을 잠근 뒤 내 방으로 달려갔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다. 어릴 적 민준이 자전거를 타다 앞니가 반쯤 부러져 웃고 있는 사진. 민준이 대학 졸업식 날 나를 안고 엄마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던 사진. 민준이 결혼식 날 내 뺨에 키스하며 엄마는 언제나 제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속삭이던 사진. 내가 이 아들을 도대체 언제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나는 그를 한 번도 진정으로 소유한 적이 없었던 걸까? 그 고통은 너무 깊어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검은 무적행이었다. 나는 지우에게 전화했다. 2번 벨이 울리자마자 그가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지금 당장 돌아갈게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엄마 버티고 있어요. 곧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베개를 끌어안았다.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아이를 키웠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가 열이 났을 때 밤새 잠도 못 자고 돌보았다. 그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2가지 일을 했다. 그가 첫 직장을 찾던 날 나는 자랑스러움에 울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워 가두고 내 존재를 지우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방문이 열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분홍색 새틴 잠옷을 입고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어젯밤의 화는 좀 가라앉으셨어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가면도 가식적인 미소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탐욕, 냉혹함, 그리고 계산만 있었다. 내 방에서 나가 나는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구세요? 어서 내려와서 아침 드세요. 식으면 맛없잖아요. 나가라고 했어. 내 어조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살폈다. 무언가를 평가하듯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녀는 마침내 어깨를 으쓱하며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그 서류 사진들을 보았다. 고통은 여전했다.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 하지만 이제 한 가지가 더 생겼다. 증거. 나는 이미 망가졌다고 느꼈고 아들을 영원히 잃었다고 느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작은 불꽃이 있었다. 꺼지기를 거부하는 불꽃. 그것은 여자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불꽃이었다. 지우는 3시간 후에 도착했다. 나는 그가 태풍처럼 현관으로 돌진하는 소리를 들었다. 서연이 갑자기 그를 가로막았다. 서방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말도 없이. 엄마는요? 방에 계세요. 하지만 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이시니 쉬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우는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2계단씩 한 번에 올라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저예요. 나는 문을 열었다. 아들이 나를 꽉 안아주었다. 그의 품속에서 나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는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가 문을 닫았다. 나는 그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의 표정이 걱정해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마침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맹렬한 분노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엄마, 이건 사기이고 학대예요. 그는 화가 나서 말을 더듬었다. 네 아들이야. 내가 그의 말을 이었다. 민준이는 그 독사에게 조종당했어. 하지만 그도 공범이야. 그는 대가를 치러야 해.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우리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야 해요. 모든 걸.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임미영 씨 되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따뜻했으며 어딘가 익숙한 듯했다. 네, 누구시죠?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김태호.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아마 45년쯤 전 일일 겁니다. 그 이름은 파도처럼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태호. 문학 수업 뒤 2번째 줄에 앉아있던 눈빛이 똑똑하고 조용한 남자. 나에게 3번 데이트 신청했지만
그때 이미 지훈 씨와 사귀고 있어서 모두 거절했던 남자. 태호, 당연히 기억하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어?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은숙이라는 친구가 파티에 대한 글을 공유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저는 인맥이 좀 있습니다. 그가 잠시 멈칫했다. 미영 씨, 갑작스럽지만 괜찮으세요? 제가 읽은 내용이 너무 걱정돼서요. 내 사랑하는 은숙이 인터넷에 내가 모욕당한 일에 대해 글을 올렸던 것이다. 아니, 태호야. 나는 안 괜찮아. 저희 만날 수 있을까요? 커피라도 한 잔. 혹시 괜찮으시다면요.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우를 보았다. 그는 궁금한 듯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기다리라고 손짓했다. 태호야, 지금은 무슨 일 하니? 저는 변호사입니다. 가사법과 상속 전문입니다. 제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오, 하느님. 그는 늘 가장 필요할 때 이상한 방식으로 구조대를 보내주신다. 정말?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을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해서.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지우가 눈썹을 치켜떴다. 누구예요? 옛날 친구. 변호사. 하필 이때 나타난 좋은 옛날 친구.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네 아빠가 늘 우연을 믿지 않는다고 했어. 네가 올바른 길을 갈 때 온 우주가 너를 돕기 위해 연합할 거라고. 태호는 1시간 후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22살의 마르고 키 큰 남학생은 이제 70세 가까이 되었다. 백발의 금태 안경을 쓰고 깔끔하게 재단된 양복을 입고 있었다. 한눈에 성공한 사업가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똑똑하고 다정했다. 미영 씨.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세월은 미영 씨에게 관대했네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대꾸했다. 하지만 위로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서연이 위층에서 내려왔다. 마치 피 냄새를 맡은 독수리처럼.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친구세요? 이분은 손님이야 서연아.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다. 떠나기 전 태호를 적대적으로 노려보았다. 나는 지훈 씨가 세상을 떠난 때부터 오늘 아침 발견한 서류들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지우가 옆에서 세부 사항을 보충했다. 태호는 조용히 들으며 가죽 노트에 필기했다. 이야기를 마친 후 그는 안경을 벗고 콧등을 문질렀다. 미영 씨, 이건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하지만 증거도 아주 확실합니다. 미영 씨 손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막아? 이 집은 아직 미영 씨 명의로 되어 있죠? 그렇죠? 등기관리증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지훈 씨가 떠난 후에 나한테 넘어왔어. 그럼 미영 씨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법원 명령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명령을 받으려면 미영 씨가 치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 사기 증거들이 있는 한 어떤 판사도 그들에게 후견인 권한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빚은? 내 명의로 된 카드 빚은? 그건 순수한 사기입니다.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모든 소비, 모든 거래. 미영 씨가 서명하지 않았고 승인하지 않았다면 미영 씨 빚이 아닙니다. 태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하지만 미영 씨가 저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대화, 모든 행동을 녹음할 겁니다. 증거가 충분해지면 우리는 그들에게 치명타를 날릴 겁니다. 그럼 민준이는? 그의 이름이 나오자 내 목소리도 떨렸다. 태호는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미영 씨, 민준 씨는 공범입니다. 어쩌면 조종당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아내를 선택했고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택은 법적으로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우가 끼어들었다.
제가 전적으로 협조할게요. 태호 변호사님이 필요한 건 뭐든지요. 좋습니다. 우리는 녹음이 필요합니다, 미영 씨. 연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훈 씨가 막 세상을 떠났을 때 강한 척해야 했던 것을 떠올렸다. 온몸이 아팠지만 여전히 밥을 짓고 청소하고 웃었다. 할 수 있어. 나는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 가능하다면 약간 치매에 걸린 척해서 서연 씨가 방심하게 만드세요. 그럼 그녀는 아무런 경계심 없이 말할 겁니다. 이 생각에 역겨움을 느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장하다니. 하지만 나는 전략을 이해했다. 그렇게 할 것이다. 태호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것은 합법적입니다. 미영 씨는 자신의 집에서 녹음하는 것이니 정당방위입니다. 녹음된 모든 것은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저는 유감스러웠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영 씨, 제가 미영 씨를 돕게 해주세요. 제가 미영 씨의 동맹이 되게 해주세요. 그의 눈에는 오점이나 전문성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태호의 눈빛은 22살 때처럼 여전히 존경과 배려로 가득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을 잃고 배신당하고 도둑맞고 고마워 태호야 정말. 그가 떠난 후 지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남자 아직 엄마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는 남자예요. 그런 눈빛이 나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엄마가 진심으로 엄마를 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마 집만 노리는 그런 나쁜 놈들 말고. 그날 밤 집이 조용해진 후 나는 잠옷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겼다. 내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극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서연은 승리의 기쁨에 잠겨 사냥감의 역할이 이미 소리 없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나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배우, 내 집에 잠복한 스파이. 나는 서서히 밑밥을 갈기 시작했다. 서연이 눈치채도록 일부러 작은 건망증을 보였다. 열쇠를 아무데나 놓거나 똑같은 질문을 2번 하거나 옷을 다 입고 나서 엄마, 나 아침 먹었니? 라고 묻는 식이었다. 방금 먹었잖아. 서연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엄마, 또 잊으셨어요? 비타민 드셨어요? 그녀는 가식적인 걱정 어린 말투로 물었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무슨 비타민? 얘야. 나는 이제 그녀를 얘야라고 불렀다. 이 2 단어는 나를 역겹게 했지만 효과적이었다. 그녀는 웃었다. 아침에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맞다. 그런가? 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니면 어제 먹었나? 그녀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어느 오후 나는 소파에서 졸고 있는 척했다. 녹음기는 스웨터 주머니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녀가 식당 위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인네 정말 심해졌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같은 옷을 2번 입었는데도 몰랐어요. 변호사가 증거가 거의 충분하다고 했어요. 3주 안에, 늦어도 1달 안에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정신감정은 28일로 그 정신과 의사랑 약속했어요. 그 사람이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아요. 나는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의사까지 매수하다니.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숨을 고르고 깊이 잠든 척했다. 지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민준 씨가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동생은 우선권이 없대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애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서류에 다 서명했을 거예요.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집을 팔아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사고
내 보험금으로 유럽 여행을 가는 것. 전화를 끊은 후 나는 5분 더 기다렸다가 놀란 척 깨어났다. 허휴, 나 잠들었나? 몇 시지? 서연은 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4시예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나 밥 먹었니? 먹었잖아요. 2시간 전에 먹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얘야. 요즘 머리가 정말 안 돌아가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한마디 한마디가 설탕 코팅을 한 독약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녹음 파일을 태호와 지우에게 전송했다. 태호는 즉시 답장했다. 완벽합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계속 유지하세요. 더 필요합니다. 과연 며칠 후 서연은 내게 아무 말도 없이 친정 식구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녀의 엄마 박미선, 화장이 진하고 머리를 금발로 염색한 60대 여성,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 박지혜와 풍선처럼 뚱뚱한 그 남편. 나는 방에서 그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녹음기는 치마 주머니에 숨겨져 있었다. 와, 사부인. 박미선이 가식적으로 반갑게 나를 안았다. 드디어 뵙네요. 서연이가 늘 사부인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도 영광이에요. 나는 거짓말했다. 엄마 지혜야. 여기 봐. 여기는 식당이에요. 서연은 여주인처럼 안내했다. 여기 새 식탁으로 바꿔야 해요. 이 식탁 너무 낡았잖아요. 이 식탁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운 곳이야.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은 나를 무시했다. 거실도 전부 새로 꾸며야 해요. 가구 바꾸고 벽 새로 칠하고 새 카펫도 깔고요. 박미선이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휴, 딸, 그럼 네 집이 정말 예뻐지겠다. 엄마, 조용히 해요. 서연이 나를 흘끗 보더니 다시 웃었다. 어차피 사부인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연세가 많으셔서 이런 일에는 신경도 안 쓰시겠죠. 나는 혀를 깨물고 참았다. 연기해. 미영아, 연기해. 그래 얘야. 네가 하자는 대로 해.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지친 노인처럼 천천히 그들을 따라갔다. 내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나약하고 가련한 존재라고 믿게 하려고. 2층에 도착하자 서연은 민준의 어릴 적 방을 열었다. 이제는 그들의 침실이었다. 여기는 나중에 안방이 될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사 가시면 우리가 저 큰 방으로 옮길 거예요. 내가 이사 간다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미선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와, 미영 언니, 서연이가 말하길 아마 언니가 누군가 돌봐주는 곳에 가면 더 편하실 거라고요. 아세요? 간호사도 있고 노인 활동도 있고 요양원. 그들은 내 집에서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좋을지도 모르지. 여동생 지혜가 끼어들었다. 좋은 점은 이 집을 팔면 돈이 꽤 나온다는 거죠. 서연아, 이 집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 대충 3, 5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감정가도 그렇게 나왔고요. 투자 수익률 괜찮죠? 그들은 내 집을 마치 시체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녹음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방에 숨어 대성통곡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일시적인 무력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 때문이기도 했다. 결심. 나는 녹음 파일을 태호에게 전송했다. 그의 답장은 며칠 만에 나를 처음으로 웃게 했다. 잡았다. 우리가 마무리할 준비를 할 겁니다. 같은 주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위층에서 민준과 서연이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민준이 말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했는데.
그 사람은 내 엄마잖아, 서연아. 나는 그냥 이럴 수 없어. 네 엄마는 늙었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어. 우리는 그를 돕고 있는 거야. 돕는다고? 아니면 그 집 때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임민준, 이건 우리가 함께 결정한 일이야. 네 엄마가 이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잖아. 우리는 자산이 필요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을 치매로 선고하다니. 그 사람은 치매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20년을 더 기다릴 거야? 그 노인네 밑에서 20년을 더. 평생 아무것도 못 이루고 살 거야? 하지만 이건 사기잖아, 서연아. 이건 전략이야. 그리고 당신은 이미 위임장에 서면했어. 당신은 이미 진술도 다 했잖아. 당신은 이미 거기에 발을 들여놨어. 여보, 돌이킬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내 아들에게 아직 양심이 남아 있었다. 미약하긴 하지만 아직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태호에게 전화했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나는 물었다. 곧입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소위 작은 왕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슨 작은 왕? 미영 씨, 제발. 아무도 집 때문에 이렇게 큰일을 벌이지는 않아요. 분명히 다른 남자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이 계획에는 다른 남자가 연루되어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이 옳았다. 다음 날 나는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매일 오후 화려하게 치장하고 헬스장에 간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올 때 보면 화장은 완벽했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나는 은숙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 좋은 친구는 두말 없이 승낙했다. 미영아, 나한테 맡겨. 구글 검색을 해보니 이 남자는 부산에서 수배중인 부동산 사기꾼, 전문 사기꾼이었다. 나는 모든 정보를 태호에게 전송했다. 그는 즉시 답장했다. 완벽합니다. 행동 개시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거울 속 나 자신을 보았다. 몇 주 전 립스틱을 바르던 늙은 여자는 달라졌다. 이제 눈에는 불꽃이 있었다. 준비됐어. 나는 답장했다. 다음 날 서연은 평생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 화요일 오전 10시 서연은 거실 소파에 발을 올리고 넷플릭스를 보며 내 과일을 먹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귀찮다는 듯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태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임미영 여사님을 찾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연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위층에서 내려왔다. 나는 특별히 차려입었다. 회색 원피스를 입어 단정해 보였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다. 심지어 연한 화장도 했다. 나 자신을 간인하게 보이게 하고 싶었다. 태우 씨, 들어오세요. 나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서연은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섰다. 의뢰인? 서연이 되풀이했다. 엄마,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연아, 앉아. 너도 들어야 할 얘기야.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태호는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왕서연 씨, 저는 임미영 여사님을 대리하여 공식적으로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을 통지합니다. 제목에는 사기, 문서, 위조 및 재산 침해가 포함됩니다. 서연이 웃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웃음이었다. 뭐라고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 변호사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 태호는 사기성 명세서 사본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847만 원의 무단 소비, 동의 없이 의뢰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이는 금융 사기에 해당합니다, 왕씨. 하지만 제가 허락했잖아요. 어머니가 쓰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서연아, 나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태호는 계속 말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이 의뢰인을 해니 무능력자로 선고하여 부동산을 침해하려는 계획 문서도 확보했습니다. 그는 내가 서재에서 찍은 문서 사본들을 꺼냈다. 이 문서들은 임미영 여사님의 동의 없이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작성한 것입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이어서 태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우리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서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 노인네 정말 심해졌다고요. 증거가 거의 충분하다고 했어요. 3주 안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어서 그녀의 가족과의 대화가 나왔다. 집을 팔면 돈이 꽤 나와. 3억 원. 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불법이에요. 저를 도청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태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집주인 자신의 집에서 녹음된 것이므로 법정 증거로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소리쳤다. 민준아, 내려와. 내 아들이 아래층으로 달려왔다. 상의는 입지 않고 운동복을 입은 채 막 잠에서 깬 얼굴이었다. 왜? 누가 시끄럽게 해? 태호가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 김태호입니다. 어머님의 변호사입니다. 민주는 악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았다. 엄마, 앉아. 얘야, 너도 이 얘기를 들어야 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에게 반박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마치 어릴 적 잘못했을 때처럼. 민주는 앉았다. 태호는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사기, 계획, 녹음 파일.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게다가 태호가 더 많은 서류를 꺼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사기성 신용카드 빚을 긴급 동결 신청했습니다. 빚은 카드 사용자인 왕서연 씨 명의로 이전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럴 수 없어요. 서연이 소리쳤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태호가 그녀에게 공문서 한 장을 건넸다. 우리는 또한 조사 기간 동안 임시보호 및 퇴거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집에서 이사 나가야 합니다. 민준이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엄마, 우리를 쫓아내는 거야? 나는 그를 보았다. 나의 장남, 내가 품에 안고 달래주었던 아이, 나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던 아이. 민준아, 너는 내가 미쳤다고 선고해서 내 집을 빼앗으려고 했잖아. 아니, 엄마.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서류를 봤어. 녹음 파일을 들었어. 나는 너희의 계획을 알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저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네 아빠 집을 팔고 나를 지워버리려고 했잖아. 서연이 끼어들었다. 눈물이 순식간에 흘러내렸다. 여보, 이건 다 오해예요. 엄마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엄마를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닥쳐. 민준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다. 그가 아내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닥치라고 서연아. 그가 일어섰다. 온몸이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서연 씨가 이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 엄마는 이해 못할 거라고, 해로울 거라고. 너희의 미래? 태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서연이 이준혁과 호텔을 드나드는 사진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서연 씨가 이준혁 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수배 중인 사기꾼입니다. 사진들이 폭탄처럼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68세 노인의 집을 빼앗으려 계획할 때는 왜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태호가 차갑게 말했다. 서연은
순수한 증오심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이 기간 동안 계속 바보인 척한 거야? 우리를 속인 거야? 아니, 서연아. 나는 나를 방어한 거야. 그건 달라. 민준아, 말 좀 해봐. 그 사람은 네 엄마잖아. 가서 빌어봐. 하지만 민주는 그저 사진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서연이 이준혁에게 키스하는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다. 얼마나 됐어? 그의 목소리가 부서지듯 물었다. 민준아, 그게 아니야. 얼마나 됐냐고 물었어. 6개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죽음 같은 정적. 6개월 동안 나를 속였어. 한편으로는 내 집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빼앗으려고 한 건 우리를 위해서였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의 미래에 그 남자도 포함되는 거였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진실은 그녀의 얼굴에 쓰여 있었다. 민주는 소파에 쓰러져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통곡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었다. 늘 그랬듯이.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아들은 선택을 했고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기 때문이다. 태호가 서류를 정리했다. 금요일 오후 6시 전까지 이사 나가십시오.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이 집행할 것입니다. 협조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가 일어섰다. 나는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고마워, 태우야. 이제 시작입니다, 미영씨.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문을 닫자마자 나는 몇 초 동안 서 있었다. 심호흡을 했다. 뒤에서는 서연의 비명 소리와 민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옥이 터졌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똑바로 서 있었다. 비록 내 마음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부서진 내 가족과 잃어버린 모든 것을 위해.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갈망했던 한 가지를 되찾았다. 존엄. 이후 3일은 말없는 고통이었다. 서연은 미친 듯이 짐을 싸고 물건을 던지며 잡히는 대로 옷가지를 아무렇게나 내던졌다. 민주는 좀비처럼 말없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목요일 밤 내 아들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내 마음이 철렁했다. 들어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눈은 호두처럼 부어 있었고 10년은 늙어 보였다. 피곤하고 초라해 보였다. 엄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 민준아. 그는 내 침대 옆에 앉았다. 어릴 적 악몽을 꾸면 늘 여기에 앉곤 했다. 사연 씨가 엄마를 위하는 일이라고 설득했어요. 엄마가 정말 기억력이 나빠져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집이 엄마에게 부담이 된다고요.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어.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엄마. 왜냐하면 나는 이 집을 원했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지겨웠으니까. 그럴 가치가 있었니? 이 모든 것을 위해 나를 망가뜨릴 가치가 있었니? 아니, 가치가 없었어. 하지만 첫 발을 내딛고 나면 모든 거짓말이 더 쉬워져. 한번 잘못하면 계속 잘못하게 돼. 갑자기 함정에 빠져서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야. 언제든 멈출 수 있었어. 언제든 나에게 말할 수 있었어. 알아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제 평생 가장 큰 후회가 될 거예요. 그는 애원하듯 나를 보았다. 엄마, 제가 엄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비록 제 행동이 정말 개차반 같았지만 나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준아, 너는 내 아들이야. 영원히. 하지만 나는 시간이 필요해. 나는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해.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해해요. 내일 떠날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우가 며칠 자기 집에 머물러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서연이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온통 후회로 가득했다. 엄마,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저를 사랑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정말 유감이에요. 아들아, 나도 더 유감이야. 너에게 모든 것에 대해. 그는 일어서서 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아빠가 저를 많이 실망스러워하시겠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럴 거야. 하지만 아빠는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거야. 그가 나간 후 나는 울었다. 서연 때문이 아니었다. 집 때문이 아니었다. 내 아들 때문이었다. 한때 순수했던 아이와 이제는 길을 잃은 어른이 된 그 아이 때문에. 금요일 오후 5시 그들은 이사를 마쳤다. 지우가 대전에서 와서 서연을 감시하는 것을 도왔다. 서연은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우버를 타기 전 나에게 증오심 가득한 마지막 눈빛을 던지고 커다란 여행 가방 6개를 끌고 사라졌다. 민주는 나에게 절망적인 포옹을 해주었다. 제가 엄마에게 보상할게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꼭 할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집에는 2년 만에 찾아온 침묵이 감돌았다. 지우는 그날 밤 나를 위해 남아주었다. 우리는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거실에 앉았다. 내 거실. 위층에는 더 이상 소음이 없었다. 어때요, 엄마? 피곤하고 슬프지만 해방감도 느껴져. 엄마 정말 잘했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네 아빠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야. 그렇겠죠. 하지만 아빠는 안 계셨고 엄마는 혼자 싸웠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겼어요. 2주 후 재판이 열렸다. 태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판사도 내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법정은 작았고 에어컨은 쌩쌩했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나는 태호와 함께 앉았다. 맞은편에는 서연과 그녀의 변호사, 땀을 뻘뻘 흘리는 긴장한 남자가 있었다. 민주는 오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가 그를 대리하여 참석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참석했다. 판사는 60대쯤 된 두꺼운 안경을 쓴 남자였다. 좋습니다.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왕서여 씨, 변명할 말씀 있으십니까? 서연이 일어섰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올리고 화장은 수수했다. 완벽한 무고한 이미지였다. 판사님, 이건 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그분은 혼란스러워하셨고 자주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승인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돈을 썼다는 말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판사님, 구두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금치산자로 선고하여 부동산을 빼앗으려 계획했다는 말입니까? 서연이 말을 더듬었다. 저는 한 번도 그건 제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당신이 전체 계획을 주도했다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씨, 판사가 말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이 사기 기간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연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판사가 안경을 벗었다. 왕 씨, 당신의 행위는 노인에 대한 재정적 착취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중죄입니다. 태호가 일어섰다. 판사님, 저희는 공범이 준혁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판사가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준혁 씨는 부산에서 수배 중인 사기꾼입니다. 저희는 왕 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와 도주할 계획이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호가 무자비하게 추궁했다.
화면에 서연과 이준혁의 대화가 투영되었다. 서연 고지야. 3주 안에 집은 우리 것이 될 거야. 준혁 그럼 네 남편은? 서연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몰라. 돈 받으면 바로 이혼하고 우리 달리로 가자. 준혁 너 정말 나쁘다. 사랑해 죽겠어.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 법정은 뒤죽은 듯 조용했다. 더 할 말 있습니까, 왕씨?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믿지 않았다. 판사가 서류 뭉치를 3개 닫았다. 본 재판부는 임미영 여사님의 승소를 선고합니다. 왕서연 씨는 금전적 사기 손실 1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추후 재판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준혁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왕서연 씨는 사기, 문서 위조 및 노인 재정적 착취에 대한 형사고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서연은 2명의 법정경찰에 의해 끌려갔다. 떠나기 전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다.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철저한 패배감만 있었다. 태호가 나를 안아주었다. 끝났습니다. 미영씨. 미영씨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승리의 쾌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지치고 공허할 뿐이었다. 법정을 나서자 오후 햇살이 눈부셨다. 지우가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요? 이겼어. 나는 짧게 말했다. 그가 나를 꽉 안아주었다. 엄마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거실에 앉았다. 집은 고요했다. 예전에는 이 고요함이 나를 두렵게 했지만 이제는 평온하게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인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결과 들었어요. 축하해요.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나중에 다시 엄마를 뵐 수 있을까요? 나는 3번 읽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다. 나중에,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집, 내 거실, 내 추억들이 모두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나도 여전히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판결 후 3개월, 내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이전과는 달랐다. 더 평온해졌다. 나는 은숙과 친구들의 모임에 다시 나갔다.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미영아, 너는 여전사였어. 은숙이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교훈을 줬어. 나는 전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저 평온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어쨌든 해냈고 아주 멋지게 이겼잖아. 서연은 징역형에 직면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합의를 원했지만 태우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준혁은 부산 안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이제 2사람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1억 5천만 원은 평생 노역을 해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태우는 이것을 일반적인 정의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소송도 서류도 아니었다. 민준이었다. 내 아들은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지우는 매주 내게 그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엄마, 그 애가 이 모든 것을 반성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을 잃고 엄마를 잃을 뻔하고 자신이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경제 상황은 간신히 살고 있어요. 새 직장을 찾았고 작은 원룸에 살면서 천천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 애가 나에 대해 물어봤니? 매일 10월의 어느 오후 사건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이 예고 없이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살이 많이 빠지고 다크서클이 짙었고 피곤하고 초라해 보였다. 엄마, 그가 나를 보자마자 목소리가 잠겼다. 민준이에요. 제가 올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전화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엄마를 봐야 했어요. 나는 그를 들여보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1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마치 협곡을 사이에 둔 것 같았다.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가 입을 열었다. 일주일에 2번.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하려고요. 무엇을 발견했니? 제가 너무 나약하다는 걸요. 제가 탐욕과 조종에 의해 괴물이 되었다는 걸요. 아빠를 배신하고 저를 사랑해 주신 모든 것을 배신했다는 걸요. 그는 눈물을 닦았다.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했어요. 내 마음이 철렁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했다. 저는 빚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다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요. 변호사님이 집 수리 비용으로 4억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 돈을 모으고 있어요. 내 돈은 필요 없어. 민준아. 하지만 저는 제가 뭘 해야 해요? 엄마? 뭐든지요. 우리는 침묵했다. 무거운 침묵. 왜 오늘 왔니? 내가 마침내 물었다.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요. 나는 잊고 있었다. 69세. 그 굴욕적인 파티로부터 딱 1년이 지났다. 민주는 배낭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선물을 가져왔어요. 비싼 건 아니에요. 돈이 별로 없지만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컵이 있었다. 푸른 꽃이 손으로 그려진 도자기 컵이었다. 꽤 투박하고 삐뚤빼뚤했다. 분명 초보자가 만든 것이었다. 제가 만들었어요. 민준이 설명했다. 도자기 수업을 들었어요. 서열 씨가 엄마 컵들을 버렸던 거 기억나요? 아빠가 사다 준 것들이요. 저는 제가 천천히 다시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씩. 엄마가 저를 용서하는데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요. 나는 컵을 들었다. 불규칙한 무게, 거친 질감,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에 담겨있는 서툰 사랑을 느꼈다. 나는 울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발. 나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민준아. 나는 이게 네가 몇 년 만에 나에게 준 첫 번째 진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는 거야. 진정한 것, 이득 계산 없이 그저 내가 나에게 주고 싶어서 준 것. 그는 어릴 적 유리창을 깨거나 시험에 낙제했을 때처럼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엄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만약 엄마가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아주 조금이라도요. 저는 남은 인생을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게요. 나는 그를 보았다. 진지하게 그를 보았다. 나를 배신한 남자와 한때 내 세상 전부였던 어린 소년, 2사람을 보았다. 민준아, 나는 오늘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어쩌면 내일도 안 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노력해볼 용의는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요. 첫째, 상담은 너 혼자만 받는 게 아니야. 가족 상담. 너와 나, 그리고 지우도 모두 가야 해. 우리는 이 상처를 철저히 치유해야 해. 알겠습니다. 둘째, 경계선. 우리가 관계를 재건하려면 천천히, 존중하며 정직하게 해야 해. 알아요. 셋째, 절대 다시는 돈을 사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돈은 사라질 수 있어. 민준아.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체할 수 없어. 이제 알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웠어요.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짧고 조심스러운 포옹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 컵을 들고 있었다. 못생기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다. 2주 후 태호가 저녁 식사에 왔다. 나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를 만들었다. 간단하고 소박한 집밥이었다. 미영씨,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가 입을 닦으며 말했다. 내 남편이 늘 마음이 평화로울 때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했어. 그럼 미영씨는 평화롭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이 모든 것, 고통, 배신, 싸움, 승리, 그리고 다가오는 어려운 용서를 생각했다. 가까워지고 있어.
나는 대답했다. 태호는 그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미영 씨, 아직 너무 이르다는 걸 알아요. 미영 씨가 아직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45년 동안 숨겨왔던 말을 해야겠습니다. 태호야,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는 테이블 위에서 내 손을 잡았다. 저는 미영 씨를 생각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결혼도 했고 제 인생도 살았죠. 하지만 제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달 전 미영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이막을 가질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태우야,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저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미영 씨가 준비되고 22살 때부터 미영 씨를 사랑했던 이 늙은 바보에게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면 저는 늘 기다릴 겁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백발, 주름, 다정한 눈. 나는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 가능성을 느꼈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을게. 나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안 되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웃었다. 이것만 해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떠난 후 나는 밑층으로 올라갔다. 2층 문 앞을 지나갔다. 이제 그곳은 비어있고 조용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거울. 나는 립스틱을 집어들었다. 그날 발랐던 그 산호색 립스틱.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랐다. 내 눈을 보았다. 나는 다른 여자를 보았다. 더 이상 젊지 않고 더 이상 완벽하지 않지만 더 강하고 더 존엄하고 더 자기 자신다운 여자. 화장품은 너의 이 얼굴을 구할 수 없어.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존엄을 되찾는 것은 할 수 있어. 나는 웃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이 몇 달간의 고통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가족이 항상 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배웠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용서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멀리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69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할 수 있다. 백발은 지혜이고 주름은 생존 전쟁의 지도이다. 내 집은 이제 평화롭다. 지우는 매달 나를 보러 온다. 민주는 격주로 와서 자신이 망가뜨린 것들을 천천히 고쳐나간다. 태호는 매주 목요일 커피를 마시러 와서 황당한 사건 이야기로 나를 웃게 한다. 나는 다시 꽃에 물을 주고 친구들을 위해 밥을 짓고 산호색 립스틱을 다시 바른다. 누가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진정한 분은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빼앗기지 않느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당신을 분노하게 하거나 희망을 주거나 아니면 그저 자신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당신 주변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사람이 있나요? 미영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그녀의 새로운 삶과 모두가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일어선 남녀들의 더 많은 실제 이야기들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